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은요,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또 과태료와 벌금처럼 처음 들었을 때는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좀 헷갈리고 또 구별을 해야 하는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좀 이런 함정을 잘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한 다음에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런 단계로 저희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볼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 2가 되겠네요. 바로 제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파트 2는요. 이제 좀 길어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한 법률이거든요. 일단 단원 보시죠, 먼저. 자, 일단 이 단원에서는 한 5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개니까 문제 비중이 크죠. 일단 이제 거래 신고 쪽에서 한 2개 정도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례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2문항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5개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기준에 불과할 테니까 더 나올 수도 있긴 하겠어요. 일단 먼저 이제 우리 과목 자체가 크게 3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금방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우신 게 이제 파트 1에서 그게 공인중개사 법령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양이 많았었죠. 자,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바로 제 2편을 내서 파트 2가 돼가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한 법률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양은 이제 우리 1편보다는 적겠지만 중요성은 거의 같다 보시면 되겠고 5개 정도니까 중요하다 봐야겠죠. 그다음 이제 지금 이제 이 현행법이고 그다음 이제 파트 3가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3파트인 거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그다음 세 번째 중개 실무 나눠지는데 합쳐서 40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리하게 될 파트 2는 한 5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 이름이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랬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시니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관한 특례, 그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 3파트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자 1절 바로 첫 번째 가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약 2문항 정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 목적이네요. 법 제정 목적 1조에 있죠. 저기는 보니까요. 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고요. 궁극 목적은 바로 국민 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래서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취지일 텐데 가장 근본 이유는요. 바로 국민 경제 이바지가 가장 궁극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거래 질서 확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목적은 용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니까요. 여기 거래 신고를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말을 풀어 볼게요.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신고할까? 자, 어떤 부동산이냐 보시면 자,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죠. 그럼 모든 토지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겠고 모든 건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거래했다면 이제 그때 신고하라는 취지인데 그럼 이제 먼저 그럼 부동산을 일단 부동산이란 말 뜻은 2가지네요. 토지와 건물. 그다음 이제 거래했다는 건 어떤 거래를 말할까요? 첫 번째 매매 계약. 그다음에요. 토지나 건물의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전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이 하나, 분양권 전매 보통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자, 전매 계약이 2. 그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 계약이 3가지죠. 자, 그럼 전부 다가 계약이고 매매 계약, 전매 계약, 공급 계약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7개 법이 있어요. 7개 그 법에 의한 공급 계약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먼저 보실까요? 자,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신고를 해야 될 계약이 몇 가지냐가 3가지라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토지 건물에 사고 파는 것이죠. 매매 계약.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 우리가 이제
자,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됐죠. 당첨돼서 이제 우리가 시행사 보통 얘기하잖아요. 시행사하고 분양 계약을 맺어요. 분양 계약을 맺으면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분양권이라고요. 이 분양권은요, 반드시 분양권 가진 그자만이 모든 뭐 중도금 다 내고 잔금 다 내고 아파트 입주하느냐? 아니라고요. 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매매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계약인 거예요. 전매 계약이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토지나 건물의 이제 공급 계약이에요. 공급 계약인데 첫 분양 계약 말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 세 가지죠. 자,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그다음 분양권 전매 계약, 세 번째 공급 계약. 그럼 이 세 가지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계약이 유형이고, 그다음에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신고를 언제까지 어디 가서 먼저 신고 기한 볼까요? 자, 이거 매매이니까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날짜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날짜 60일 내 신고한다. 그럼 신고관청 어딘가? 당연히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에요. 이야, 신고관청 그러겠네요. 그때 그럼 토지나 건물이었고 세 개 계약이 있었고 그다음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신고관청은 관할 시군구다. 근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고 하면 이렇게 보시니까 과태료예요. 과태료인데 아예 신고를 안 했죠. 아예 안 하면 그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요. 확인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거짓자 한 단어.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거짓 신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럴 때는 취득 가액의 5% 이하 과태료예요. 그럼 이제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아예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지만 허위 신고했다면 취득 가액의 5% 이하. 용을 잘 봐두시고요. 취득 가액의 5% 이하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가지 나오는 게요. 신고 가격 이런 등의 검증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구축 운영 주체는 물론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위탁돼 있어요. 현재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에 위탁돼서 구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권한은 이제 검증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위탁돼 있다. 한국감정원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럼 이 구축된 이 체계를 통해서 실제 검증하는 검증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신고관청이고요. 위에 보시다시피 어디 있냐면 이제 바로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그럼 체계 구축의 주체는 국토부 장관 위탁돼 있고 검증권자는 신고관청이고 자, 검증했죠? 그 검증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어디로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요. 당연히 이제 뭐 이제 그 세금 납부를 할 때 기준 자료로 삼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검증 결과를 또 보고하거든요. 자, 보고는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고관청에서는 시도지사한테 보고할 것이고 그다음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월 1회 보고를 해야 돼요. 매월 1회. 그러니까 자, 4개 묶어보니까 체계 구축의 운영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고 위탁돼 있고 검증권자는 신고관청이며 검증한 결과를 통보한다.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하자 단계 올라가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요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어떤 계약일 때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 계약과 날짜, 제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거래 종류가 뭐냐면요. 매매거든요. 매매. 자, 매매일 때 신고한다고요. 매매일 때. 그러니까 자, 대물 변제라든가 비업무용 공매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자, 어차피 이제 그 매매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래 신고는요. 매매일 때 신고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자, 교환 계약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매매가 아니니까. 뭐 그 외에도 뭐 임대차 계약이다. 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일단 매매 하나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신고하는 방법은 다 가능한 거예요.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인터넷이라는 뜻이겠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신고사항이 나오는데 이 신고사항은 이제 전체로 암기가 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신고사항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죠. 자, 인적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인적 사항. 두 번째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일 세 개 보이네요. 자, 계약을 한 날, 중도금을 지급한 날, 잔금을 지급한 날, 111 세 개죠. 그다음에 이제 3번, 4번 이렇게 묶어볼까요? 묶어보니까 그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은 뭐 암기는 나중에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이건 암기할 사항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거래 신고 사항은 항상 거의 물어보는 거에 하나거든요. 자, 면적, 종류, 그다음에 이제 소재지, 지번 및 지목, 그다음 당연히 뭐겠어요? 예, 실제 거래 가격이죠. 거래 가격 얼마에 거래했냐는 뜻이겠군요. 그다음 6번은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그럼 당연히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저 뒤 보시면 등록에 대한 사항이죠.
등록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그래서 인적 사항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있지 않겠습니다만 있을 때일 거예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 경우거든요. 있는 경우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 그럼 당연히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하죠. 이래서 이제 목차가 7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직거래했다. 직거래했다면 6번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7이 신고 항목일 것이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당연히 전부 다가 신고 항목이 되겠죠. 일단 신고사항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신고를 누가 할까 하나 볼까요?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신고 의무자 보죠. 자, 이건 이제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이거 당사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직거래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럴 때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 신고 원칙인데 이제 뜻은 이 공동이란 말의 의미는요. 공동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이야 일방이 하면 돼요. 물론. 근데 이제 공동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거래 신고서입니다. 거래 신고서에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서명을 하든가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건 결국 공동 신고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 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단독 신고는 어떨 때는 거냐면 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예요.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고하자 어떨 때 일방이 거부해서 중요한 거는 서류가 첨부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신고서 있겠죠. 그럼 이제 일단 그 신고서에다가 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사람만이 일단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그다음 두 개를 첨부하셔야 되는 게 사유서가 들어가야 돼요. 사유서, 거부했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외우시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공동 신고할 때는요. 신고서만 있으면 되지 다른 서식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신고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되는데 이제 거부했다 그럴 때 두 개 더 있어야 되죠.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방이 계약 일방이 이제 국가 등일 수도 있어요.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일 수도 있죠. 그럴 때 당연히 이제 국가 등이 신고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럴 테니까 이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없고 그 신고서에다가 당사자들은 서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건 의무예요. 의무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대행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행신고라고도 하고 이제 뭐 대리신고라고 그러죠. 대리신고할 수도 있다. 대리신고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방문신고만 할 수 있지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자문서라는 뜻은요. 이게 이제 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그건 내게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대행신고는 반드시 방문신고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누구를 대행할까요? 개인이냐 아니면 이제 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 개인은 이제 자연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말이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대리인이 누구를 대행할까? 자, 개인을 대리하자 자연인.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위임 받은 자니까 대리인이 하겠죠. 그럼 서류를 보세요. 일단 대리인의 신분증 있어야죠, 당연히. 두 번째 위임장 있어야 되거든요. 위임장인데 거기에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필 서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을 대리하자고 할 때는 자연인이네요. 그럴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그다음 자필 서명이 된 위임장과 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세 가지 이렇게. 그다음 법인을 대행할 것도 있겠죠. 그럼 같아요. 법인을 대행할 때는 마찬가지겠죠. 뭐 신분증. 그다음 위임장인데 이건 법인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법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법인의 인감. 그리고 이제 법인의 인감 확인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법인의 인감 증명서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역시 하나, 둘, 셋 같죠. 같은데 법인이니까 조금 이제 용어가 다른 것이죠. 인감 날인이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습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행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요.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이제 고용인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때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리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가 없다는 거나 꼭 기억하시고요.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할 때 별로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고 의무자의 내용에서는 누가 신고할까, 어떤 경우냐를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자 이제 단독 신고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신고할 때 있었죠. 특히 이제 대행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있어 이렇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라는 걸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신고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제 자 누가요? 바로 신고관청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신고관청 어디였냐면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장이었고요. 신고무자한테 자 계약서라든가 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관련 서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죠. 가져와 봐라.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뭐 1, 2, 3, 4인데 암기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요.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뜻을 이해해 보세요. 자 가져와 봐라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이죠. 그럼 뭔 뜻이겠어요? 돈을 주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면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출해봐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던가요? 뭐 입금표라든가 통장사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었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구나 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제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거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에 불응했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돼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요거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보니까 거래 용어를 좀 보시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굉장히 무겁죠. 과태료 액수가 이런 소리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8번에 보는 게 이제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앞 두 가지 보이시죠? 이건 변경 신고고 앞에 거는 정정 신청이에요. 자, 이제 주의해 보시겠어요? 정정 신청과 하나는 변경 신고라고요. 같이 비교하면서 보자고요. 자, 이제 용어를 볼까요? 정정 신청이에요. 정정이 뭐죠? 틀린 글자를 고친구나 뜻이에요. 정정하자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별도 서식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를 했거든요. 거래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청이 뭘 주냐면요.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 이게 이제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거래한 부동산을 거래했단 말이에요. 토지를 사고 팔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원래가 갑이 처음에 토지 주인인데 을이 샀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그럼 을이 뭐 해야겠어요?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이전 등기할 때 뭐가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있어야 될 텐데 틀렸을 테니까 신고 필증에 대해 다시 한번 정정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신고 필증이 잘못된 걸 정정하자 할 때 어떤 정정 신청사항이 있을까? 일단 이제 내용 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주소 등이 있고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등이 있고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지목도 있다, 면적도 있다, 거래 지분도 있고 대지권 비율도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자 지금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거래 대금, 즉 쉽게 얘기할까요? 돈, 그렇죠? 예, 돈. 자 다시 더해서 이 거래 대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보니까 돈의 내용이 아니고 뭐 지분 비율이다, 뭐 전화번호다, 상호다, 종류단가, 면적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묶었을 때 이것들은 부동산 관련된 물적 사항이 주가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하십시오. 물적 사항이 주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물건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는 거라 이거죠. 물건에 관한 사항이. 반면에 변경 신고 보시면 여기는 잘 보신 말이에요. 일단 뭐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습니다만 변경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기도 변경된 두 가지가 있고 거래 가격 돈이에요. 그다음 중도금 잔금. 물론 차이가 있는데 변경 신고는요 흐름을 느끼신다 그러면 여기는 흐름이 이제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 거라고요. 즉 돈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는 게 이게 변경 신고 항목이거든요. 그 크게 나눌 때는 이렇게 먼저 기준을 세우세요. 정정 신청 사항은 돈에 관한 금액 관련 내용이 아니다. 물적 사항이 주가 되는 거지만 변경 신고 사항에서는 거의 중요한 사항들이 이 돈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일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게 되고 그다음에는 정정 신청에서는 내용 볼까요? 자, 일단 뭐 당사자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게 있고요. 자, 거래 지분 비율 요거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뭐 전화번호 등.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보세요.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내용에서 보니까 자, 그 내용에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이니까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주권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제 1번과 5번 이렇게 1번하고 3 묶어버리세요. 당사자하고 개공에 대한 전화번호 등. 그다음에 지분 비율이 하나, 그다음 이제 부동산에 관한 종류, 지목, 면적, 거래 지분과 대지권 비율. 그래서 자 거래 지분 비율 하나요.
거래 지분 둘이요. 그다음 면적. 별표제가 한 개 있죠. 요 세 개 별표했는데 왜 그런가 내용 보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정정 신청 사항입니다. 암기하실 때 먼저 기준을 세우세요. 아, 돈이 아니고 물적 상황이 된다는 내용이구나. 그런데 변경 신고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보죠. 자, 거래 지분이 하나, 그다음 거래 지분 비율 둘, 그리고 면적 셋. 자, 별표 3개 있거든요. 별표 3개. 별표 3개 있는데 방금 보셨던 지분 비율, 그다음에 면적, 거래 지분. 별표 하나, 둘, 3개. 다시 잘 보세요. 지분 비율, 면적, 거래 지분. 근데 여기도 면적, 거래 지분, 지분 비율. 자, 느낌이 오시죠? 이 세 개는 뭐예요?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 신청 사항에도 있고 변경 신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가 공통사항인 걸 기억하실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개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 사유가 믹서해서 보기로 주면서 묻거든요. 5개 보기를 줘놓고 이게 다 섞여 있겠죠, 이제. 그래 놓고는 다음 보기 중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뭐 다음 보기 중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통되는 거 들어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공통은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놓고 나머지 다른 걸로 답을 만들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기준이 뭐였냐면 정정 신청은 물적 사항이다. 변경 신고는 돈이다. 그리고 공통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만 구분을 하면 이건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제 자, 세 개 공통되는 거 보셨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 또는 기한 있죠. 조건과 기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돈이죠, 뭐 돈, 거래 가격. 예. 그다음 중도, 금, 잔금, 그리고 그 주는 날.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 사업을 잘 묶어볼까요? 변경된다는 게 있거든요. 변경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변경이란 말을 이해를 해보세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이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바뀌는 경우가. 자, 요 위에 거는 지금 보니까 매수인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부동산이 변경되는데 바로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래요. 아, 요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 물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경의 의미는 뭐냐면 감소되는 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변경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 변경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는 같은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바뀌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체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 지금처럼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변경이다 말할 때는 추가되거나 교체가 되거나 감소되는 모습들이 변경일 텐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변경 신고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나 교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처음에 3명이 사기로 했다가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두 번째, 처음에 갑을 병이 사기로 했다가 을이 안 산대요. 다른 사람으로 바뀐대요. 그런 경우 두 가지면 이거는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재신고하는 거고요. 변경 신고라는 것은 어떨 때 뿐이냐면 감소될 때만 변경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 그럼 처음에 3명이 사기로 했다가 한 사람이 안 산다는 거잖아요. 둘로 줄었겠죠. 그럼 인원수가 줄면 금액이 증가할 거고요. 근데 각자가 내야 할 돈이 증가할 거고.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물건인데요. 물건 처음에 3개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를 안 산단 말이죠. 2개만 사겠다는 얘기예요. 2개만. 그럼 처음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2개밖에 안 사니까 돈이 줄겠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금액의 증감이죠, 결론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변경이라는 건 감소뿐이라는 얘기고 물건과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추가 교체는 뭐다?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하라. 그러니까 감소되는 것만 변경 신고 항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변경 신고는요.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꼭 구분하실 테니까 정정 변경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정 변경은 한 문제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좀 보죠. 과태료가 이제 위반하면 과태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쭉 가보니까요. 금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가 많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이 중요한 사항인데 취득 가액의 5% 이내가 있어요. 이렇게요. 금액 종류가 몇 개 보이시나요? 3개 보이시죠? 그죠? 3천만 원 이하가 하나,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이 5% 이내가 있는데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거 이거 잊어먹죠, 차라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만 외워볼까요, 한번? 1번과 6번만. 그러면 자, 1번이 뭐냐면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치 않은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입증하는 자료였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자, 오직은 한 단어 기억하십시오.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게 취득가액의 5% 이내거든요. 나머지는 다 얼마예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겠죠. 그럼 이제 거래 신고에서 과태료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두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3천만 원 이하구나. 그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5% 이내구나. 그럼 나머지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00 이하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외우면 가장 외우면 완벽하긴 하겠지만 이 실수할 우려가 있을 테니까 요령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중요한 거 하나 외워놓고 나서 나머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이제 500 이하로 이렇게 몰아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항상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11번째는요. 우리 다 앞에 한 것이긴 한데 신고 검증 등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 있었어요. 자, 체계 구축은 누가 하느냐? 예, 국토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장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자, 그다음 위탁돼 있다 그랬죠? 한국감정원 위탁돼 있다. 그다음에 적정서 검토 누가 한다? 예, 신고관청. 통보는요. 관할 세무관서장. 보고사항 3단계였죠. 이렇게 보고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요. 자, 도지사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보고한다. 이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재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절 허가제 나오는데 허가제부터 다음 시간 진행하고요. 이번 시간 마치고 허가제부터 다음 강 넘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도요, 역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변경신고와 정정신고에 관한 내용 배웠죠. 특히 이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물적 사항이 주가 된다는 점, 그리고 변경신고는 금전적인 흐름에 대한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